대한항공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5%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 회전율은 13.7회전이고 PBR은 0.74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투명성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공시가 있는데 항공우주 재고 관련 공개되어야 라고 견해를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6조 1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체 재고는 11.8% 증가했습니다. 약간 더 높게 증가했네요. 매출 원가가 9.4%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15.5%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10.1% 매출 총이익보다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9.9%약 2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1.8%로 0.9%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4조 8,964억 원으로 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마이너스 7.6%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항공이니까 연료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항공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 율은 69.6%로 2.2%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12.9% 증가했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0으로서 전년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8,787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여기 대한항공은 제품이란 게 없어요. 항공우주 부분이 이제 제공품이 있는데 에,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 인도하는 그런 현장 설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제품은 없고요. 제공품이 4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그 손익계산 스루퍼트 하는데 반영을 안 합니다. 요거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재고 회전율은 저장품에 이게 항공유가 있을 거예요. 회사는 상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상품이 여기 없으니까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항공유 그것이 아마 저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겠냐. 여기 한 300억 정도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저장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항공우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요건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항공우주 매출원가가 비성분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제공품의 변동을 보면 요게 이제 나타나는 숫자가 그 항공우주 부분의 재정원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타난 숫자가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0으로 산출해냈고 연료 유류비는 그 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항공우주는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조 8,717억 원으로 3.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2.9%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9조 3,41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4,583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그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그냥 제조업용으로 총 제조비용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현장 가공비는 여기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에 대비 2.4%그 재료 비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도 연료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공품의 변동 금액은 제가 그냥 맞춰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도 비교 의미는 없겠습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긴 하는데 일본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회사가 공개가 안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해당한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인데요. 2024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현금이 1027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98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약 44억 원의 돈이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추궁을 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억 6천밖에 안 돼요. 회사가 제시한 건. 그러면 41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그럼 2024년에는 67억 원이 어디로 날아간 거고 반대로 2022년에는 120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또 굴러 떨어진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3년 연속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제시되는 사업보고서상으로는 또 재고자산 명세라든지 그것을 아무리 그 탐색 검색을 해봐도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탐색할 수가 없었다는 거. 이거만큼 갭2만큼 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가 2조 1,417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8,214명으로 213명이 증가됐습니다. 뭐 항공 수요도 요즘 늘고 여객 수요도 늘고 그런 거로 뭐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 임금도 1억 1,76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딱 현금이냐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회사가 제시하는 것은 퇴직급여 플러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까지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9.7% 증가했습니다. 공항 관련비라는 거는 이건 뭐 자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겠죠. 어떤 비율로 그 인천공항이 받는 뭐 이런 또 외국의 공항에도 주는 돈이 있을 거고 18.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객화 서비스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항공기로 여객하고 화물 요거의 약자 같아요. 이 여객하고 화물 서비스비가 뭐그 핸들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 것 같습니다. 1조 1587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이게 크게 증가했어요. 25.1%. 중요 크게 나간 돈만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항공유 때문에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대한항공은 13.7회전으로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2.2%. 그리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2.2%가 증가했습니다.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39.8%로 1.5% 증가했습니다. 이자 부채를 조금 더 빌렸던지 투하 자본이 작아졌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상승했다. 그러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항공료로 여기서는 인식을 하면 되겠죠. 대세가 매출의 비중이 항공우주 제작분보다 여객 화물이 더 많으니까
요건 항공유가 인상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상으로. 그리고 그 여객 요금도 인상이 됐어야 된다. 화물 요금도. 요렇게 이제 반중 추론을 세워봅니다. 수량으로 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재고 회전율을 그 공항 그 이 정해진 횟수로 그냥 그 취향 약 스케줄대로 해야 되니까 물론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속된 그 항공 스케줄은 손님이 없더라도 비행기는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랐느냐? 안 올랐네요. 음, 그 국내하고 해외 항공유 가격이 그 9.2% 9.2% 내려갔어요. 전년도에는 15.4%. 어, 그리고 그 메이백도 표현해 줬는데 1.9% 메이백도 줄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 여객 운임이죠. 국제선과 국내선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선이 더 떨어졌어요. 외국에 좀 많이 나가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평균이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중 평균하면 좋은데 국내 여객 그, 그과 그 외국 그것이 비중이 어떤지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안 알려주네요. 8.5%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객 어, 화물이 국내 화물은 9.6% 인상이 됐고 국제선은 2.3%가 됐습니다. 평균 6% 인상이 됐다 그러면 전체 단순 평균은 화물이 1.2% 하락했다. 그러니까 반중 추론하고는 반대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의견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회계 투명을 한 건지. 그러면 1, 2차 가격에는 연료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했는데 분식회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반증을 하려면 연료유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입증 결과는 연료유 가격이 하락했죠. 판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82% 범위에요. 9.2%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항공료, 여객 운임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리는 압박이 그 제조 원가 비율, 그 원가 회계로 사고 방식을 하니까 2%까지는 내려야 된다. 그 항공 요금을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그런데 1.2%뿐이 안 내렸죠. 그러면은 요거는 상대적으로 상승한 거다. 9.2%가 내렸는데 1.2%뿐이 안 내렸다면은 가격 너희들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보고 연료유 가격은 요게 좀 안 맞아 떨어지죠. 그 그게 이제 그 항공우주 부분의 그 매출 역량도 있는데 주로 그 보잉사라든지 이런데 그 날개 이런 것들을 그 제조 납품을 한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을 예측하기 위해서 전년도 그 매출 추이를 보고 스루프트에게는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해서 그 계획을 쉽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게 손익분기점 산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한테 그 공학도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학 출신들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슬프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운영 경비가 12.9% 증가했는데 10% 증가해가지고 10조 원대가 나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라.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한다면 요거 영업이익을 제로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 69.6%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나 그 교수들이 쓰는 용어로는 매출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익분기점 내려면은 스르프 사고 방식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약 70% 되지 않습니까? 스르프율이. 그거로 나누면은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조 원은 해야 된다. 내년에. 아니, 올해. 그러면 그거에 상응한 매출 재료비 항공유가 많이 나가겠죠? 12.5%. 여기 매출이 12.5% 되죠? 매출 재료비라는 것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2.5%를 곱해버리면은 약간 좀 높게 나오지만은 여기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 스루프 레이트를 69.6%를 70%로 약간 항공 여객운임을 올린다고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18조 3천억 원대를 한번 산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실행 계획은 좋다. 중간으로 하자. 18조 2천억을 하자. 이거를 어떤 화물 운송 단가로 얘기를 해보죠. 어, 1820만 원은 받아야 된다. 한 작은 컨테이너에 그 저기 미국으로 가는 거. 어, 일반 화물들은 그 선박으로 가야 운반비가 싸겠지만 비행기 항공료가 비싸니까 어떤 거가 항공으로 운송이 되느냐 아주 귀중품들이 금은 골드 이런 것들도 이런 항공으로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요렇게 판매를 한다면은 241만 5천 원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마진이 좋게 되려면은 재고 회전율이 전체가 13.7회전이었는데 요거 14.2회전까지만 좀 성공을 해보자. 3.6% 조금 더 화물 취급을 더 좀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19조 원을 하게 되면은 운영 경비가 2%까지 올라간다. 맥시멈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덤핑 판매 때문에 뭐 제조업에서 적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참고적으로 어저께까지 원가 회계에 의한 사고 방식으로 끙끙거려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논리를 만들어서 어, 10% 덤핑을 한다 했을 때 저가 항공이 아니고 중국이 어떤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했던 게 5천억 분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10% 했을 때 12%의 재고 변동이 에,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예, 이렇게 그 계산했는데 여기 2%는 원래 그 계획했던 거하고 요 갭에 의해서 9% 증가한다고 봤었거든요. 앞서 그 계획할 때 그거는 제가 생략했어요. 어쨌든 12%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고가 65억 9,300만 원 주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준 게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냐? 어, 요거 그 생산 재료 비율, 그 연료에서 그 25억 이익이 날 수 있다. 음, 그더 장사가 더 그만큼 덤핑한 만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가 여기 있죠. 그러면 실질 손실이 1억 8,250 1억 8,259 백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에, 1조죠 참 1조 죄송합니다 1조 8,259억 원. 자 이렇게 복잡하게 원가 회계에는 덤핑에 의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
덤핑한 만큼 조금 더 팔려가지고 그 재고가 감소하면은 또 그 원가 회계에는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저건 이런 복잡한 거기 때문에 저건 이것까지 해서 되면 한 실질 손실이 1조 8,259억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느냐? 슬퍼 관점은 간단합니다. 자, 18조 2천억을 하기로 했는데 어, 그냥 1,820만 원짜리라고 그러자고요. 그런데 10% 덤핑한다. 그러면은 182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생산 재료비 이런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운영 경비는 어차피 나간 돈이다 이게요. 그러면 10% 덤핑하면은 영업이익이 그 1조 8,200이 날라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산식을 통해 가지고 계산한 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딱 나온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저는 비유를 해보면은 비상계엄 사고방식이다. 라고 스루폿은 비상 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뭐 이건 참고적으로 그 예가에 대한 이 트렌드가 나오는 거 제가 설명한 거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조 1,477억 원을 벌었습니다. 어, 그게 왜 그러냐? 비현금 비용이 2조 5,920억 이런 게 비용 처리는 했지만 실제 돈이 현금이 안 나간 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자 나간 것도 돈을 벌어서 준 거니까 그것도 다 더합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력을 제가 쭉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조 원대를 벌었다. 그 다음에 EMS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조 4천억 원이나 된다. 그리고 최종 5,61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실제 현금으로 짭짤하게. 그러면은 현금 유입이 뭐 7조까지 됐었는데 이것저것 나간 거로 해서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도 돈이 더 나간 게 있고요. 4조 2,773억이나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이 확 늘어났죠. 11.9%에서. 요거이 그 아마 적은 것 같아요. 그 아시아나 인수한 거. 그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채권자가 3,960억 원을 추가 차입을 그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자 부채율은 39.8%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자본 변동포로 추적하면은 요 동일한 금액이 그 이익 배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1.6% ROE 1.6%에 해당하겠습니다. 주가는 2만 1,000원으로서 연초보다 2,550원이 하락했고 PBR은 0.74 상태입니다. 자산이 늘었는데 장부 가격의 가치는 그 28,267억짜리인데 2만 1,000원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진칼 26.13%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9.26%, 외국인이 18.0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JP모간 CLSA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원가 세계에서 스루프 세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